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 만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분명 괜찮은 사람 같았는데 함께 밥 한 끼를 먹고 나니 묘하게 마음이 불편해진 적 말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딱 꼬집어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뭔가 아니다 싶은 느낌이 남았던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반대로 별다른 대화 없이 조용히 밥만 함께 먹었을 뿐인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믿음직스럽게 느껴졌던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판단할 때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디서 일하는지를 먼저 봅니다. 화려한 말솜씨에 감탄하고 번듯한 직함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밥상 앞에 앉았을 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을 알아보는 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꾸밀 수 있고 행동은 잠시 감출 수 있지만 밥을 먹는 모습만큼은 오래 숨기기 어렵다고요. 배가 고플 때,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놓였을 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평소의 습관과 마음 씀씀이를 드러내게 됩니다. 아무리 점잖은 척해도 숟가락이 향하는 방향과 눈빛이 머무는 곳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겸손을 말하면서 손은 가장 좋은 반찬부터 집어가고 배려를 강조하면서 정작 옆 사람 그릇이 비었는지는 살피지 않는 모습들이 밥상 위에서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중요한 인연을 맺기 전에 반드시 함께 밥을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밥상머리야말로 그 사람의 인내심과 배려, 욕심의 크기와 절제력, 심지어 돈을 대하는 태도까지 한꺼번에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밥 먹는 모습은 무심코 관찰하면서 정작 나 자신의 밥 먹는 모습은 얼마나 돌아보았을까요? 상대방의 수저놀림에서 그의 성격을 읽어내면서 내 숟가락질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밥상머리 관찰 대상이 되어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긴 적은 없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두 가지를 함께 드리려 합니다. 하나는 사람을 볼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밥상머리의 관찰 기준입니다. 어떤 순간에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지, 무엇을 보면 그의 진심을 알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기준을 거울 삼아 나 자신의 밥 먹는 습관을 돌아보고 고쳐나가는 자기 수양의 길입니다. 남을 보는 눈이 결국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 시절 제자들과 함께 초라한 밥상을 마주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한 그릇의 밥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손길이 닿았는지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니 밥을 대하는 태도가 곧 세상을 대하는 태도라고 하셨습니다. 밥 한 끼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사람도 가볍게 여기기 쉽고 밥 한 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작은 인연도 소중히 여길 줄 안다는 뜻이었습니다. 강진의 작은 방에서 선생은 넉넉지 못한 식사를 하면서도 제자들에게 먼저 수저를 권했고 반찬이 모자라도 불평 한마디 없이 감사히 드셨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어떤 가르침보다 깊은 배움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부터 함께 밥상머리로 가보시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타인의 본성도 보게 되겠지만 어쩌면 더 중요하게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나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앉기 전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물음표 하나를 남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밥상이 차려지고 사람들이 자리에 앉는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음식의 색깔이나 향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 앉는 사람들의 시선과 자세입니다. 누군가는 음식이 나오자마자 눈이 반짝이며 몸이 앞으로 쏠립니다. 마치 오랫동안 굶은 사람처럼 그릇을 향해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젓가락이 가장 좋아 보이는 반찬을 향해 재빠르게 뻗어나갑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음식보다 먼저 함께 앉은 이들을 둘러봅니다. 어른이 계시면
어른의 수저가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손님이 있으면 손님의 그릇이 채워졌는지 살핍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조용히 기다리는 모습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이 보입니다. 이 작은 차이 속에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평소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정약용 선생은 밥상머리 예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갑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사람도 기다릴 줄 안다고요.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보다 먼저 대접받아야 할 사람이 있음을 아는 것이고, 내 배고픔보다 자리의 질서가 먼저임을 아는 것입니다. 어른이 수저를 들기 전에 먼저 먹기 시작하는 행동, 배고프다며 성급하게 음식을 재촉하는 말투,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는 습관, 이런 것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그 사람의 깊은 곳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자리 잡은 자기중심성의 크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부러 불편한 자리에 앉고 좋은 반찬을 남에게 먼저 권하는 사람에게서는 배운 티가 나지 않아도 배운 사람의 향기가 납니다. 그 향기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자리를 고르는 모습에서도 많은 것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안쪽 편한 자리, 창가 좋은 자리를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마치 당연한 권리라는 듯이 주저없이 앉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비어있는 자리 중 가장 불편해 보이는 곳, 통로 쪽이나 화장실 가까운 곳에 먼저 앉습니다. 좋은 자리는 함께 온 사람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남은 자리에 앉습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것을 남에게 먼저 권하라고 배운 사람은 자리를 고를 때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칭찬을 받든 못 받든 몸에 밴 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선생은 이것을 두고 집안의 흔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집안이란 재산이 많은 집이 아니라 이런 습관이 대물림되는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바로 이런 작은 습관들입니다. 눈이 머무는 곳도 살펴볼 만합니다. 밥상 앞에 앉았을 때 어떤 사람의 눈은 계속 음식만 쫓습니다. 저 반찬은 언제 먹을까? 저 고기는 몇 점이나 남았을까? 다른 사람이 너무 많이 먹으면 어쩌나? 그런 눈빛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은 그 눈빛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식사가 끝난 뒤에도 오래 남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의 눈은 함께 앉은 사람들의 얼굴을 오갑니다. 저분은 오늘 피곤해 보이시네. 이 친구는 입맛이 없나 보다. 어머니 그릇에 국물이 줄었구나. 눈이 음식을 보는 사람과 눈이 사람을 보는 사람은 밥 한 끼를 먹어도 전혀 다른 경험을 하고 전혀 다른 관계를 맺어갑니다. 당신은 밥상 앞에 앉았을 때 눈이 먼저 향하는 곳이 어디이신가요? 식탁에 앉을 때 먼저 음식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먼저 사람이 보이십니까? 오늘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인생 리듬은 의외의 곳에서 드러납니다. 바로 밥숟가락이 오르내리는 속도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다 보면 유독 빨리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직 반도 먹지 않았는데 벌써 숟가락을 놓고 물을 마시며 기다립니다. 허겁지겁 먹어치우는 모습에서는 어딘가 쫓기는 느낌이 납니다. 반대로 유독 느린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식사를 마쳤는데도 혼자 천천히 씹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어색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이 두 경우 모두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것을 두고 밥 먹는 속도에 그 사람의 삶의 속도가 담겨 있다고 하셨습니다. 식탁 위의 리듬이 곧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리듬이라는 뜻입니다. 남들보다 늘 한 수저 앞서가는 사람은 일에서도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빨리 끝내야 직성이 풀리고 기다리는 것을 답답해합니다.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서 과정을 건너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수도 잦고 중요한 것을 놓치기도 합니다. 반대로 너무 느려서 늘 주변의 속도와 맞추지 못하는 사람은 기회에서 뒤처지기 쉽습니다. 세상은 혼자 사는 곳이 아니기에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는 일이 필요한데 자기 속도만 고집하다 보면 어느새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적당한 속도로 주변 사람의 리듬에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추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인생에서도 균형 감각을 지닐 가능성이 큽니다. 밥상에서 보여주는 조율 능력이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아직 먹고 있으면 함께 천천히 먹고, 상대방이 다 먹었으면 자신도 적당히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배려의 시작입니다. 소리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내어 씹는 사람이 있습니다. 쩝쩝거리는 소리, 음식을 씹으며 내는 소리가 식탁 전체에 퍼집니다.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옆에 앉은 사람은 그 소리가 귀에 거슬립니다. 국을 먹을 때 후루룩 소리를 크게 내거나 젓가락으로 그릇을 딸깍거리는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숟가락을 그릇에 떨어뜨리듯 놓는 사람, 물을 꿀꺽꿀꺽 소리내어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소리들은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의 식욕을 떨어뜨리고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식사 시간이 즐거움이 아니라 고역이 됩니다. 반면 입을 다물고 조용히 씹으며 수저를 그릇에 놓을 때도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식사는 대화가 없어도 편안합니다. 선생은 밥상머리의 소리가 그 사람의 조심성을 보여준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큰 일에서도 실수가 적습니다. 양을 조절하는 모습에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숟가락에 밥을 얼마나 뜨는지, 한 번에 반찬을 얼마나 집는지 살펴보면 그 사람의 절제력이 보입니다. 적당량을 깨끗이 먹는 사람은 계획과 절제가 몸에 밴 사람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고 가져간 것은 남기지 않습니다. 그릇이 비워지면 깨끗이 비워지고 밥알 하나 남기지 않습니다. 반면 늘 과하게 뜨고 결국 남겨버리는 사람은 욕심과 낭비가 습관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눈이 배보다 커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 가져가고 결국 버리게 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잔뜩 시켜놓고 반 이상 남기는 사람, 뷔페에서 접시를 가득 채워놓고 먹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런 습관은 음식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쓸 때도, 약속을 잡을 때도, 일을 맡을 때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자기 그릇의 크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밥상에서 시작해서 인생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당신의 밥상에서 나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함께 먹는 사람의 입맛을 돋우는 편안한 소리입니까? 아니면 불편하게 만드는 거슬리는 소리입니까? 당신이 숟가락을 움직이는 속도는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혼자만의 리듬으로 달리고 있습니까?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당신이라는 사람의 인상을 만들어갑니다. 밥 한 끼 먹는 모습이 인생을 말해준다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은 집안의 밥상을 작은 나라에 비유하셨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가 밥상 위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자리를 어떻게 나누는지, 누구부터 수저를 들게 하는지, 마지막 남은 반찬을 누구에게 권하는지, 이런 작은 일들의 연속이 모여서 그 집안의 질서와 분위기를 만들어갑니다. 나라의 법과 예의가 있듯이 밥상에도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습니다. 어른이 먼저 드시고 아이들이 따라 먹고 손님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권하는 그런 질서 말입니다. 그 규칙이 잘 지켜지는 밥상에서는 평화로운 기운이 흐르고 그 규칙이 무너진 밥상에서는 어딘가 어수선하고 불편한 기운이 돕니다. 선생은 밥상의 질서가 무너지면 집안의 질서도 곧 무너진다고 경계하셨습니다. 작은 나라의 비유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밥상 위에서 자기 접시만 빽빽이 채우는 사람은 나라의 창고만 채우는 욕심 많은 군주와 같습니다. 자기 배만 부르면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그릇이 비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좋은 반찬이 나오면 재빨리 자기 앞으로 끌어당기고 남들이 미처 손을 뻗기도 전에 가장 많은 몫을 가져갑니다. 이런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은 굶주리고 원망이 쌓이게 됩니다. 반면 남의 그릇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사람, 좋은 반찬이 나오면 자기 젓가락보다 먼저 옆 사람의 그릇을 향해 권하는 사람은
백성의 안위를 먼저 살피는 어진 관리와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밥상에서는 모두가 마음 편히 먹을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는 집안에서는 화목한 기운이 흐릅니다. 밥상의 크기는 작아도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밥상은 동시에 큰 거울과도 같습니다. 평소에 아무리 말을 점잖게 해도 밥상 앞에 앉으면 숨기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숟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그 사람의 진짜 관심사를 보여주고, 눈빛이 머무는 곳이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춥니다. 입으로는 겸손을 말하면서 손은 가장 비싼 음식부터 집어가는 모습, 배려를 강조하면서 정작 어른보다 먼저 수저를 드는 모습,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좋은 자리는 자기가 먼저 차지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거울처럼 비쳐나옵니다. 본인은 모를 수 있지만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은 다 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밥상 앞에서 가장 쉽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밥상에서 쌓은 인상은 오래 갑니다. 한 번의 식사로 몇 년 동안 쌓은 좋은 평판이 무너지기도 하고, 반대로 한 번의 식사로 신뢰가 생기기도 합니다. 선생께서 유배지 강진에서 제자들과 함께 밥을 드실 때의 일입니다. 반찬이라고는 김치와 된장뿐인 초라한 밥상이었습니다. 쌀밥도 아니고 보리밥이었고, 국물도 맹물에 가까웠습니다. 제자 한 명이 불평하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표정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선생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그릇의 김치가 여기 오기까지 배추를 심은 농부의 손, 소금을 나른 짐꾼의 등, 항아리를 빚은 장인의 정성이 담겨 있으니 어찌 한숨이 먼저 나올 일이냐고요. 우리가 지금 굶주리지 않고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복이 아니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이후로 제자들은 밥상 앞에서 불평하는 일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니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작은 나라인 밥상의 질서가 바로잡히니 그 제자들의 인생 전체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오늘 당신의 밥상은 어떤 나라입니까? 각자 제 것만 챙기느라 어수선한 전쟁터 같은 나라입니까? 아니면 서로를 배려하며 차분한 질서가 흐르는 평화로운 나라입니까? 그리고 그 밥상이라는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스스로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입니까? 밥상 위에 나를 바꾸면 밥상 바깥의 나도 함께 바뀝니다. 이것이 선생께서 밥상머리 수양을 강조하신 이유입니다. 음식이 넉넉하고 입에 쏙 맞을 때는 누구나 점잖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가득한 상 앞에서 웃는 얼굴을 짓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대접을 잘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은 특별한 수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진짜 얼굴은 모든 것이 완벽할 때가 아니라 뭔가 부족하거나 불편할 때 드러납니다. 반찬이 모자라거나 국이 식었거나 간이 맞지 않거나 입맛에 맞지 않는 낯선 음식이 나왔을 때 말입니다. 이런 순간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됨됨이를 보여줍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것을 두고 부족한 밥상이 사람을 가른다고 하셨습니다. 넉넉할 때의 점잖음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부족할 때의 점잖음은 수양된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으면 풍족한 자리가 아니라 부족한 자리에서 함께 밥을 먹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주어진 대로 감사히 먹으며 다음에는 제가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식이 조금 부족해도 웃으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고 맛이 조금 낯설어도 새로운 경험이네요 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음식이 늦게 나와도 분주하시겠네요 하며 이해하고 주문이 잘못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하며 넘어갑니다. 이런 사람과는 오래 함께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음식이 나오자마자 얼굴을 찌푸리고 이 집은 왜 이러냐, 서비스가 왜 이 모양이냐며 불평부터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찬이 하나 부족하면 투덜대고 국물이 조금 미지근하면 종업원을 부르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대놓고
표정으로 불만을 드러냅니다. 사소한 것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완벽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밥을 먹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맛이 없어집니다.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피곤해집니다. 낯선 음식 앞에서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음식, 처음 가보는 식당, 익숙하지 않은 맛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유연함이 드러납니다. 새로운 것을 일단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한번 시도해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익숙한 것만 고집하며 조금이라도 낯설면 손도 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 모양이 이상하다. 먹어본 적 없다면서 거부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전자는 인생에서도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후자는 자기만의 틀에 갇혀 새로운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음식 취향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낯선 음식 앞에서 지나치게 거부감을 드러내거나 그것을 대접한 사람을 난처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정성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선생께서 유배 시절 겪은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마을 농부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음식 솜씨가 서툴러서 간도 맞지 않고 모양새도 볼품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거친 음식이었습니다. 함께 있던 제자 하나가 슬쩍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입에 대기도 전에 표정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생께서는 먼저 한 숟가락을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식에는 당신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 이보다 맛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셨습니다. 농부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고 얼굴을 찡그렸던 제자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음식의 맛보다 음식에 담긴 마음을 먼저 읽는 것. 이것이 선생께서 몸소 보여주신 가르침이었습니다. 서툰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식당 종업원이 실수를 했을 때, 음식을 만든 사람이 미숙했을 때, 대접하는 사람의 형편이 넉넉지 못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그 사람의 인품을 보여줍니다. 화를 내고 따지기보다 괜찮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고 조용히 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실수한 사람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불편한 밥상을 마주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감사를 먼저 떠올리셨습니까? 아니면 불만을 먼저 꺼내셨습니까? 그 순간에 당신이 진짜 당신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대 앞에 서면 또 다른 시험이 시작됩니다. 밥을 어떻게 먹었는가 못지않게 밥값을 어떻게 치르는가도 그 사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산할 때가 되면 슬쩍 화장실을 가거나 전화를 받는 척합니다. 지갑이 없다, 카드를 안 가져왔다, 다음에 내겠다 하면서 번번이 남이 내도록 만듭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런 줄 알고 넘어가지만 두세 번 반복되면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자리에 부르는 일도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형편이 넉넉지 않아도 오늘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 먼저 지갑을 엽니다. 매번 크게 쓰지는 못해도 자기 몫은 반드시 챙기려 합니다. 신세를 졌으면 다음에 꼭 갚으려 하고 갚지 못하면 미안해합니다. 이 두 태도는 평소 약속과 돈을 대하는 마음의 습관을 그대로 비춥니다. 정약용 선생은 밥값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를 알 수 있다고요. 남에게 얻어먹기만 하고 갚을 줄 모르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쪽으로만 끌어당기려 하고 내어주는 것은 아까워합니다. 반대로 자기가 낼 수 있을 때 기꺼이 내고 신세를 졌으면 반드시 갚으려 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균형을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주고받음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지하려 합니다. 물론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신세를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젊을 때, 힘들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나중에라도 다른 방식으로 갚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문제는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갚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는 결국 관계를 메마르게 합니다. 밥값을 둘러싼 감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한 번의 계산을 두고 오래 서운해하며 그때 왜 나만 냈지 하고 곱씹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일도 기억하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꺼내어 말합니다. 누가 얼마를 냈고 누가 안 냈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계산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밥을 먹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내가 한 말, 내가 안 낸 밥값이 두고두고 계산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을 놓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내가 낼 수 있을 때 크게 쓴 셈 치자 하고 넘깁니다. 서운함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그 경험을 배움과 관계의 자산으로 남깁니다. 그 돈으로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으니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마음 편하게 오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선생은 작은 돈에 오래 매이는 사람은 큰 일에서도 작은 것에 발목 잡힌다고 하셨습니다. 원망의 삶을 사는 사람과 배움의 삶을 사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갈립니다. 식탁 위의 뒷정리도 살펴볼 만합니다. 식사가 끝난 후 자기 자리를 어떻게 남기는가가 그 사람의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밥알을 흘리고 휴지를 아무렇게나 두고 그릇을 어지럽게 밀어놓은 채 일어납니다. 국물이 테이블에 흘러도 닦지 않고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져도 줍지 않습니다. 마치 치우는 건 다른 사람의 일이라는 듯이 말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자기 그릇 하나 정도는 스스로 정리하고 흘린 것이 있으면 닦아내고 휴지는 한데 모아 놓습니다. 식당 직원에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옵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모여서 그 사람의 인상을 만듭니다. 작은 자리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은 큰 자리에서도 책임을 집니다. 작은 자리에서 흔적을 남기는 사람은 큰 자리에서도 뒤처리를 남에게 미룹니다. 당신은 밥값을 두고 더 자주 원망을 키웠습니까? 아니면 내가 배운 수업료라 여기며 마음을 가볍게 정리했습니까? 식사 후 자리를 떠날 때 당신이 남기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깨끗한 자리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치워야 할 흔적입니까?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당신의 평판이 됩니다. 밥상에 술이 올라오면 사람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술을 두고 사람의 가면을 가장 먼저 벗기는 물이라고 하셨습니다. 평소에는 꾹꾹 눌러두었던 것들이 술 기운에 풀리면서 밖으로 나옵니다. 숨기고 있던 감정, 참고 있던 말, 억누르고 있던 습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낮에는 온화하던 사람이 밤에 술이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술자리에서 보이는 모습이 어쩌면 가장 솔직한 그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술자리에서는 평소에 보이지 않던 면이 보인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을 알고 싶으면 함께 술을 마셔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마시고 스스로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주량을 알고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좋아도 흐트러지지 않고 다음날 할 일이 있으면 미리 그만둡니다. 주변에서 한 잔 더 하라고 권해도 웃으며 사양할 줄 압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에서도 자기 조절 능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동에 휩쓸리지 않고 장기적인 것을 위해 단기적인 것을 참을 줄 압니다. 오늘의 즐거움을 위해 내일을 망치지 않습니다. 반면 남이 거절해도 자꾸 권하고 스스로도 끝을 모르고 취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잔 더, 한 잔 더 하다가 결국 주변 사람들까지 피곤하게 만듭니다. 멈춰야 할 때를 모르고 분위기에 취해서 계속 밀어붙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욕구를 절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자리에서의 절제력 부족은 돈을 쓸 때도 말을 할 때도 감정을 다룰 때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취했을 때의 태도는 더욱 중요합니다. 술이 들어가면 평소 숨기고 있던 것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취할수록 더 조심스러워지고 말이 적어지고 주변을 더 살핍니다.
약자나 직원에게 더 공손해지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실수했나요 하고 걱정하며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칠까 조심합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 배려가 자리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취하면 목소리가 커지고 함부로 말하고 직원에게 반말을 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누르고 있던 거만함이 술과 함께 터져나옵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확 바뀌게 됩니다. 평소에 아무리 점잖아도 술자리 한 번으로 신뢰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은 술이 그 사람의 참모습을 보여준다고 하셨습니다. 가면 아래 숨어있던 얼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남은 음식을 대하는 태도도 의미가 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음식이 남았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은 음식을 정성껏 포장해서 가져갑니다. 집에 가서 가족과 나누어 먹거나 다음날 아침으로 먹거나 이웃에게 전해주기도 합니다. 음식을 함부로 버리는 것이 아까워서이기도 하고 음식에 담긴 정성을 존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농부의 땀과 요리사의 손길이 담긴 것을 그냥 버리기가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남은 것은 다 버리는 거지 하며 자리를 뜹니다. 가져가는 것이 창피하다고 생각하거나 신경 쓰기 귀찮아서 그냥 두고 갑니다. 포장해 달라고 하는 것이 체면이 안 선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인생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와 연결됩니다.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쉽게 버리는 사람은 기회를 대할 때도 관계를 대할 때도 다릅니다. 당신의 술자리는 어떤 기억을 남깁니까? 다음 날 떠올리면 기분 좋은 시간으로 남습니까? 아니면 후회와 민망함으로 가득합니까? 술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술을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절제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과 절제를 잃고 흐트러지는 사람의 인생 리듬은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밥상머리에서 드러나는 수많은 단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시선과 자세에서 그 사람의 기본기를 보았고, 속도와 소리와 양에서 인생의 리듬을 읽었습니다. 부족함과 불편함 앞에서 벗겨지는 진짜 얼굴을 보았고, 계산과 뒷정리에서 책임감을 확인했습니다. 술자리와 남은 음식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엿보았습니다. 밥 한 끼 먹는 모습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관찰당하고 있을 테니까요. 정약용 선생은 이 모든 관찰의 끝에서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준으로 남을 재단하기 전에 먼저 그대 자신의 숟가락질을 돌아보라고요. 다른 사람의 밥 먹는 모습에서 허점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빨리 먹는다. 저 사람은 소리를 낸다. 저 사람은 자기 것만 챙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눈을 나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내 숟가락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눈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함께 먹는 사람에게 어떤 느낌을 주고 있는가? 이 질문들 앞에 서면 남을 판단하던 자신감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선생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중요한 관계를 맺기 전에는 반드시 함께 밥을 먹어보라고요. 사업을 함께 할 사람, 결혼할 상대, 오래 친구로 지낼 사람을 고를 때 밥상머리를 함께 해보라는 뜻이었습니다. 말은 꾸밀 수 있어도 밥상에서의 습관은 쉽게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셨습니다. 그 밥상에서 더 깊이 봐야 할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의 결점을 찾는 동안 나도 누군가에게 똑같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밥상머리 수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밥 한 끼에서 단 한 가지 습관만 바꿔보겠다고 마음먹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숟가락을 들기 전에 잠시 멈추고 함께 앉은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씹는 것, 마지막 반찬을 옆 사람에게 권하는 것, 식사가 끝난 뒤
자기 자리를 깨끗이 정리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입니다. 하나를 바꾸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그것이 성품이 됩니다. 선생은 밥 한 끼 먹는 모습을 바꾸면 인생 전체가 조금씩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된 변화가 큰 것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드린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밥 먹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처럼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저녁 밥상에서 딱 한 가지라도 바꾸고 싶은 습관이 떠오르셨습니까? 그 한 가지를 고치는 순간부터 당신의 품격은 이미 다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밥상 위에 나를 바꾸면 밥상 바깥의 나도 함께 바뀝니다. 이것이 정약용 선생께서 밥상머리 수양을 강조하신 이유이고,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었던 한 가지입니다.